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서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7순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제게는 좋아하는 언니가 한 분 있으셨는데 점례 언니예요. 오늘은 점례 언니와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배운 것도 없어 글도 잘 못 써 아들을 통해 글을 적어보니 부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례 언니는 1950년 6.25로 인해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단잠을 자고 있는 점례 언니를 부모님께서는 급하게 깨우셨고 간단하게 들 수 있는 가재도구와 금붙이들을 들고는 급하게 피난 준비를 했죠. 당시 점례 언니에게는 3명의 나이 어린 동생들이 있었는데 동생들을 챙기는 건 점례 언니의 몫이었습니다. 점례 언니의 아버지는 옆마을에 사는 부모님을 모셔오기 위해 급하게 뛰어가셨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챙기고 피난 때 급하게 먹을 음식들과 돈, 금붙이들을 챙기셨죠. 피난 준비를 마치고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길이 어긋났는지 아니면 험한 일을 당한 것인지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돌아오지 못하셨고 그런 아버지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점례 언니와 어머니는 결국 집안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남겨두고는 아이들 손을 잡고 피난길에 오르셨다고 했어요. 한참 길을 떠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집에 실수로 돈과 금붙이를 싸둔 보자기를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점례 언니의 둘째 남동생이 자기가 집에 가서 금붙이를 싸둔 보자기를 가지고 온다고 하곤 쏜살같이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둘째를 불러보았지만 이미 언덕을 달려 내려간 후였죠. 어머니는 점례 언니에게 동생들 손을 꼭 잡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곤 둘째를 따라 내려갔지만 그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고 있었기에 오래 기다릴 수도 없었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지나가는 국군이 점례 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네요. 그날 졸지에 아버지와 어머니, 둘째 동생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나선 점례 언니는 결국 부산까지 피난을 내려오셨어요. 점례 언니는 피난길에 부모를 다 잃었는지 길에 혼자 버려져 있는 갓난쟁이 아이를 주었대요. 그곳에서 아무리 그 아이의 부모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네요. 차마 그 어린아이를 다시 길에 두고 갈 수 없었던 점례 언니는 그 아이를 들쳐매고 부산까지 피난을 왔다고 했습니다. 한 손에는 7살의 셋째 남동생을 다른 손에는 5살의 넷째 남동생 손을 잡고 등에는 갓난쟁이인 아기를 메고 부산까지 피난을 온 것이었죠. 그날 점례 언니가 주어서 데리고 온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부산까지 내려온 점례 언니네 남매는 백방으로 부모님 소식을 물었지만 그 어디서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자신에게 들러붙어 매일매일 울어대는 2명의 남동생과 저를 동량 아닌 동량으로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도 여의치 않자 점례 언니는 조그만 국밥집에서 온갖 잡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멀리서 피난 온 아이들이 불쌍해서 받아주신 것 같았어요. 점례 언니는 해가 뜨기 전에 나가 일을 시작하고 달이 떠서야 겨우 작은 국밥집에 딸려있는 학고방에 몸을 누일 수 있었다고 했죠. 그때 언니 나이가 고작 18살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저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전쟁이 끝나고 부모님 소식도 한 통 찾을 수 없던 점례 언니는 부산에서 친해진 한 언니분을 따라 대구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을 기다릴 수 없고 자신이라도 돈을 벌어 동생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언니는 그렇게 대구로 올라가 방직 공장에서 다시금 밤낮 없이 일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고향 마을로 돌아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았어요. 매번 혹시나 돌아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찾아갔지만 언제나 찾지 못하고 혼자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점례 언니는 그 젊고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동생들을 홀로 키워왔던 거였죠. 그렇게 동생들을 부모 대신해서 키우다 보니 점례 언니에게도 사랑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한참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가 되었을 때
찾아온 인연에 가슴 저리게 사랑도 해보았지만 결국 동생들을 키워야 한다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그냥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점례 언니는 나이가 20 중반이 되었을 때 공장을 그만두고 동생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전쟁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집은 부서지고 불타 있었고 뼈대만 간신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동생들과 저는 점례 언니를 도와 집터를 다시 닦고 마을 어른들의 도움으로 집을 조금씩 수리했죠. 고향 동네에는 이미 점례 언니를 아는 마을 어른들이 많이 돌아와서 다시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다시 볼 수 없었죠. 점례 언니는 고향에 와서도 틈날 때마다 동네 어른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소식을 매일 묻고 다녔지만 소식을 아는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점례 언니는 집 한 켠을 수리해서 국밥 장사를 시작했어요. 돼지국밥 장사를 시작했는데 피난 시절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는지 장사가 꽤나 잘 되었어요. 저는 언니가 국밥집을 차린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항상 배고팠던 기억뿐이 없던 저였기에 밥 장사를 하면 배는 골치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죠. 나중에 언니에게 들은 사실인데 부서진 집을 정리하고 치우던 중 무너진 석가래 밑에서 어머니가 꽁꽁 싸맨 보자기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급하게 싸둔 금부치들이 있었죠. 그걸 보자마자 오열을 했다고 했습니다. 둘째가 그걸 찾아온다고 집으로 다시 뛰어갔는데 집에서 그게 발견되었다는 것은 둘째가 집에 도착도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점례 언니는 그 금들을 팔아 국밥집을 꾸려나갔어요. 그때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였는데 저는 점례 언니를 따라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고작 10살뿐이 안 된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지만 설거지를 하거나 손님들 시중을 들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가끔 그런 저를 귀여워하시며 용돈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돈을 받으면 점례 언니한테 주곤 했습니다. 제가 전쟁 고아라는 사실은 머리가 조금 크고 나서 알았어요. 셋째 오빠가 알려주었죠. 그땐 너무 슬프거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동네에 나가 뛰어놀다 보면 같이 놀던 오빠나 언니들 중 저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남들도 저러니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점례 언니가 있었거든요. 셋째 오빠는 공부를 잘했어요. 반듯하게 차려입고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멋있어 학교 가는 오빠를 따라가면 오빠는 제가 부끄러웠는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혼을 내곤 했어요. 그 말이 서운해 집으로 돌아가다가도 다시 뒤돌아 오빠를 따라가곤 했죠. 말은 저렇게 해도 저를 무척이나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오빠는 저와 참 잘 놀아주었어요. 저와 3살 차이뿐이 안 나서인지 언제나 같이 어울려 다니며 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점례 언니는 공부를 안 한다고 넷째 오빠를 혼을 내곤 했죠. 저와 넷째 오빠는 점례 언니 눈을 피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놀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언니는 남동생과 저를 자식처럼 키워갔고 2명의 남동생이 모두 장성할 때까지 혼자서 잘 키워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명의 남동생들은 점례 언니를 엄마처럼 따랐어요. 점례 언니의 국밥집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똑똑하고 장사 수완이 좋았거든요. 복잡한 계산도 계산기 없이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하면 바로바로 계산을 해내셨죠. 언니는 돈을 벌자 가게를 키워나가셨고 나중에는 시내 사거리에 큰 가게까지 차리셨어요. 가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그 앞에는 오일장이 열려서 언제나 손님들이 많았죠. 저도 언니 가게에서 언제나 일을 돕곤 했어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니 살만해지더라고요. 밥을 굽는 일도 없었고 겨울에 춥게 자지도 않았어요. 항상 자고 일어나면 손발이 뻣뻣하게 굳어있을 정도로 추운 곳에서 살았었는데 언니가 성공하니 매일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쌀밥을 먹게 되었죠. 여유가 생기니 점례 언니는 오빠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오빠들은 둘 다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들을 참 잘했어요. 아마 언니네 집안 사람들이 다 똑똑했나 봐요. 저만 같은 핏줄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희 집에서는 저만 둔했어요.
하여간 셋째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대학까지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큰돈을 벌고 싶어 하더니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죠. 넷째 오빠도 공부를 잘해서 셋째 오빠처럼 서울의 의대를 갔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었죠. 오빠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빠들이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점례 언니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내고 동생들 공부를 시켜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들다니 다 점례 언니 덕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에도 매일을 점례 언니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언니와 함께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제가 나이가 28살이 되었을 때 점례 언니가 중매를 서줬어요. 언니 가게가 있는 곳 앞에는 큰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 안에서 떡집을 하는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가게에서 일하고 있으면 언제나 그날 처음 만든 떡을 제게 가져다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죠. 언니는 오랫동안 그 남자를 지켜보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되어 저와 이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100년 해로를 약속하고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게 일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떡집 일도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생기고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더라고요. 점례 언니도 늙어갔고 저도 늙어갔습니다. 셋째 오빠는 사업을 했어요. 이것저것 수출을 하는 사업을 했는데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 사업은 날로 번창했죠. 점례 언니는 그런 오빠를 무척이나 많이 도와줬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을 꾸려나갈 때까지 어려울 때마다 큰돈을 주며 도와줬죠. 국밥집을 꾸려가며 돈을 모으면 셋째 오빠가 사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점례 언니에게 돈을 빌려가곤 했습니다. 그런 오빠도 점례 언니에게 고마워하며 무척이나 잘하려고 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며 오빠 사업이 어서 더 잘 되어 돈 문제로 해방되길 바랬었죠. 스트레스로 젊어서부터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가는 오빠를 보며 참 많이도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넷째 오빠는 의사가 됐어요. 제 가족 중에 저렇게나 똑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언제나 자랑스러워 친구를 만날 때마다 자랑을 했었습니다. 넷째 오빠도 결혼을 하며 점례 언니를 찾아왔어요. 한동안 진지한 대화를 했고 그날 이후 넷째 오빠는 서울의 큰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점례 언니가 돈을 줘서 그걸로 병원을 차렸죠. 개원했을 때 병원을 놀러 갔는데 깨끗하고 좋아 보였어요. 넷째 오빠는 점례 언니와 제게 병원을 찾을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자신에게 오라고 했어요. 제게 의사 오빠가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아픈 것도 없기는 했지만 오빠가 의사라니 평생 아프지도 않을 것만 같았죠. 어느 날 점례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옥자야, 너한테 미안하다. 네 언니? 뭐가 미안하세요? 네 오빠들은 공부도 시켜주고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저렇게 사업도 하게 해주고 병원도 차려줬는데 정작 내 옆에서 일만 하는 너한테는 내가 해준 게 없네. 언니는 별말을 다 해요. 오빠들이 저렇게 성공하니 저는 기분만 좋네요. 바라는 거 없어요. 언니 덕분에 따뜻한 집에서 내 새끼들 보란듯이 잘 키우고 있고 성실하고 착한 남편도 만나고 왜 언니가 저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늙으니 너한테 미안한 마음만 생기네. 언니가 뭐가 늙었어요. 아직도 이렇게 예쁘기만 한데 난 언니한테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우리 남매들 자식처럼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세월 다 가버렸잖아요. 나만 자식 낳고 잘 사는 것 같아 얼마나 매일 미안한데요. 그래,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에휴, 자, 장사 준비나 하자.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가는 언니 뒷모습을 보니 언제나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있던 언니가 쭈그러들어 허리를 숙이고 걷는 모습이 어찌 세월이 이리 빨리 흘러갔는지 야속한 마음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이 되었어요.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한 해인데 IMF가 터진 날이었죠.
평소 욕심이 많았던 셋째 오빠는 무리하게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와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니 순식간에 사업이 기울었죠. 어찌 손 쓸 수도 없었어요. 매일을 점내 언니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빌려줄 돈도 크게 없었고 언니가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어찌 해볼 만한 금액이 사실 아니었죠. 그날 처음으로 점내 언니가 큰 소리 내는 걸 보았어요. 언니에게 셋째 오빠는 계속 돈을 부탁했고 나중에는 가게를 팔아서 돈을 막아주면 나중에 사업이 다시 정상화되었을 때 이까짓 국밥집 얼마든지 차려준다며 셋째 오빠가 실언을 한 거였죠. 국밥집은 언니가 목숨같이 아끼는 가게였어요. 한평생 이곳에서 동생들 다 키웠고 앞으로도 먹고 살아갈 가게였죠. 그런 가게를 팔아서라도 돈을 달라는 셋째 오빠에게 호통을 친 것이었습니다. 셋째 오빠도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상황이 급박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든 하고 싶었겠죠. 결국 점내 언니는 그런 셋째 오빠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셋째 오빠 사업은 부도가 나버렸고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일어난 가족 간의 큰 싸움이었고 그 싸움이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제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셋째 오빠는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명절이 돼도 나타나지 않았죠. 나중에 넷째 오빠와 이야기를 해보니 셋째 오빠는 가족들과 지방으로 내려가 방 2칸짜리 작은 집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본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있다고 했어요. 100번이고 찾아서 만나보고 싶었지만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오빠가 저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무척이나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에 찾아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점내 언니도 말은 안 하셨지만 그 상황을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점내 언니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점내 언니 나이가 67살이었는데 매일 식사도 잘 못하고 잠도 잘 못 주무셔서 제가 모시고 넷째 오빠에게 찾아갔어요. 넷째 오빠는 언니를 한참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며 살펴보았어요. 저도 언니에게 큰 병이라도 있으실까봐 조마조마하며 오빠 이야기를 기다렸죠. 오빠는 한참 동안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계속 보셨어요. 보고 또 보고 같은 검사를 또 시켜보고 하셨죠.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벌개진 눈으로 같은 검사를 또 시키는 넷째 오빠의 모습을 보니 결과를 직접 듣기도 전에 이미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점내 언니는 위암에 걸리셨어요. 이미 많이 안 좋은 상태였죠. 결과를 들은 점내 언니는 넷째 오빠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검사 결과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점내 언니는 큰 병원에 입원을 했고 저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언니를 간호했습니다. 셋째 오빠도 점내 언니의 암 소식에 바로 달려왔어요. 공사장 잠바와 머리에 먼지가 가득 묻은 채로 달려왔죠. 한참을 미안하다고 하며 언니를 부여잡고 오열하는 셋째 오빠를 보니 저도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언니는 씩씩한 사람이었어요. 큰 병원의 의사들은 고령의 나이와 암사기라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언니는 의사들이 말한 것보다 훨씬 오래 사셨습니다.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올해도 제발 언니가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언니는 2년을 버텨내셨습니다. 하지만 떠나시기 1년 동안은 치매가 찾아와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는 남매들조차 잘 알아보시지 못하셨어요. 그토록 똑똑한 언니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점내 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식도 없이 남매들을 자식처럼 키우시다가 가셨죠. 그땐 저도 참 많이 울었네요. 언니 장례가 끝나고 나니 셋째 오빠와 넷째 오빠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셋째 오빠였어요. 점내 언니의 남겨진 재산을 모두 자신이 상속받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었죠. 넷째 오빠는 이미 자신들은 점내 언니 살아생전에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 남은 재산은 저에게 주자고 했죠. 하지만 셋째 오빠는 절대 그러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셋째 오빠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지금 자신의 형편이 좋지 못하니 욕심이 났을 겁니다. 결국 고성이 오가고 소송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누님 살아생전에 형님이 가져간 돈이 얼만데 아직까지 욕심을 내시냐고요. 너는 한 푼도 안 가져갔냐? 나만 가져갔어? 지금 네가 있는 그 삐까 번쩍한 병원은 누구 돈으로 세운 거냐? 그러니까 우리 몫은 누님 살아생전에 이미 다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남은 국밥집은 40년 넘게 거기서 일한 옥자가 가져야지. 왜 형님이 욕심을 내냐고요. 그건 그거지. 옥자도 누님이 살아생전에 집도 해주고 잘 살게 해줬으니 똑같은 거 아냐. 형님, 우리 이러지 맙시다. 그거 제발 욕심내지 마십시오.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준식아, 내가 사업 다 망해서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 내 자식들 학원 한번 못 보내고 좋은 옷, 좋은 음식 한번 못 사주면서 이리 살고 있다고.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그 돈 욕심 좀 내고 싶다. 모르겠다. 네가 그렇게 반대하면 난 변호사한테 갈 수밖에 없어. 형님 전셋집이며 학원비는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점내 누님 유산은 옥자한테 줍시다. 그만하세요, 오라버니들. 저 그 돈 필요 없어요. 오라버니 두 분께서 나눠 가지세요. 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사구제 끝나기도 전에 이게 뭐예요? 점내 언니가 이 모습 보시면 눈이나 편히 감으시겠어요? 그냥 오라버니 둘이 가지세요. 옥자야, 미안하다. 사는 게 이 모양이라. 미안하다. 그렇게 유산은 셋째 오빠가 갖게 되었어요. 넷째 오빠도 제 말에 자신은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넷째 오빠도 자신은 병원 운영하며 사는 게 여유가 있으니 그냥 셋째 오빠한테 돈을 다 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점내 언니가 한평생 아껴온 자식 같은 남매들이 고작 돈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셋째 오빠는 점내 언니의 유산을 모두 물려받고 국밥집도 운영하게 되었죠. 이제 다시 생활에 여유가 생긴 오빠를 보니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는 남편 떡집을 같이 꾸려가며 살았어요. 마음 착한 남편도 점내 언니의 유산 이야기에 제게 잘했다고만 말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넷째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고 오빠의 말에 저도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옥자야, 형수님이 돌아가셨어. 조카들도 같이. 올케 가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요? 강원도로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 셋째 오빠는 삶에 여유가 생기자 그동안 여행도 못 가본 아내와 자식들에게 강원도 펜션으로 여행을 보내주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가게 때문에 갈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올케가 운전을 해서 아들들과 같이 즐겁게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를 하는 내내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눈물만 쏟아져 나왔죠. 바로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셋째 오빠를 안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렸죠. 세상이 이렇게나 무심한지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셋째 오빠에게 이리 가혹한 시련을 주는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와 자식들 장례를 치른 오빠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한쪽 구석에서 죽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저도 눈물을 너무 쏟아 나중에는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장례를 다 치르고 국밥집은 제가 대신 봐주었습니다. 셋째 오빠는 처와 자식의 떠난 자리를 정리해 나갔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오빠네 집에 가서 오빠를 살펴보고 밥도 차려주었어요. 제가 밥을 차려주고 먹으라고 부탁을 해야만 간신히 한 숟가락 뜨기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장사를 하다가 집에 있는 오빠가 걱정이 되어 주방 이모님에게 가게를 맡기고 오빠 식사를 차려주러 셋째 오빠 집에 들렸어요. 오빠는 식탁 앞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꺼내두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이제 기운 좀 차려요. 옥자야, 여기 잠깐 앉아봐. 네, 무슨 할 말 있어요? 그날 점내 누님이 떠나시기 2주 전쯤 병원에서 말이야. 혹시 기억나니? 내가 비 오는 날 찾아갔었잖아. 네, 그날 기억나요. 저는 잠깐 간호사한테 가 있었고 제가 병실에 들어가니 오빠가 와 있었잖아요. 그래, 그날 말이야. 내가 옥자 너를 보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에서 나갔잖아. 그날이 왜요? 옥자야, 너는 왜 점내 누님이 유서를 안 남기셨다고 생각하니? 오빠,
무슨 말이에요? 점내 누님은 유서 남기셨었어. 그날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누님은 녹음기에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있으셨어. 난 병실 커튼 밖에서 유언을 다 들었지. 점내 누님은 유언 다 남기시고 다시 잠이 드셨어. 그때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 유언이 녹음된 녹음 테이프를 빼서 버렸어. 오빠, 왜인 줄 알아? 옥자야, 내가 왜 우리 누님 마지막 목소리가 녹음된 유언을 몰래 버렸는지 알아? 돈 때문이었어. 점내 누님은 마지막 유언에 모든 재산을 옥자 너한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기셨었어. 그래서 나도 유산 받고 싶어서 몰래 그 녹음 테이프 빼서 버린 거야. 옥자야,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오빠,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그날 오빠가 병실에서 저를 보자마자 꼭 큰 잘못하고 걸린 애들 마냥 당황해서 급하게 가버리더라고요. 사실 점내 언니한테 그 녹음기 가져다 준 사람이 저예요. 언니가 유언을 남긴다고 저한테 녹음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왔다 가고 나니 그 녹음기 안에 테이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왜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했어? 점내 누님 재산이 사실 옥자 다 네 거 아니었겠냐? 왜 내가 다 가져간다고 할 때 가만히 있었던 거야? 점내 언니는 유언장도 남기셨었어요. 유언장? 네,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가 저만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그 유서가 있는 곳을 알려주신 거였어요. 어디 있었는데? 저희 남매들 가족사진 액자 안에 들어있었어요.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사라진 테이프와 그 안에 점내 언니의 유언이 들어있었던 것까지요. 셋째 오빠의 그런 모습에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었어요. 하지만 점내 언니는 무척이나 철두철미하고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치매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녹음기와 같은 내용의 유서를 자필로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병원 자신 침대 옆에 두었던 남매들 가족사진 액자 속에 넣어두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게 조용히 그 유서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내 언니의 말대로 액자 뒤에는 편지 한 통과 유서가 있었어요. 편지는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게 공부를 못 시켰다는 것과 반평생 자신의 가게에서 일만 시켰다는 미안함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길에서 죽을 팔자였던 저를 그 어린 언니가 피난길에 데려다 키운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언니 그늘 밑에서 고생도 모르고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언니 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언니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유서 내용은 자신의 모든 재산은 저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분하던 다 제 뜻을 따른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돈을 모두 셋째 오빠에게 주고 싶었어요. 점내 언니도 그 재산들을 제가 어떻게 처분하더라도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빠들에게 재산을 양보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갑에 고이 넣어두었던 점내 언니의 유서를 꺼내서 셋째 오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읽어보며 한참을 눈물을 흘렸죠. 그날 오빠가 식탁 앞에 꺼내둔 서류들은 부동산과 가게 그리고 예금 등 점내 언니가 남겨준 유산들이었습니다. 셋째 오빠는 이 유산은 원래 주인은 저라며 제게 다시 돌려주시려고 정리를 해두신 것이었어요. 저는 극구 사양을 했지만 셋째 오빠는 이제 어떠한 욕심도 없다며 받지 않으셨죠. 그저 자리에 앉아 제게 미안하다고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나 욕심 많은 오빠여서 미안하다 옥자야. 오빠, 우리 어렸을 때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잖아. 점내 언니가 아침에 조그만 주먹밥 만들어두고 우리들한테 하나씩 나눠줬는데 우리는 그거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았을 때가 있었잖아. 그때 넷째 오빠는 조금이라도 큰 주먹밥을 고르려고 계속 주먹밥 보고 있었고 근데 오빠는 오빠가 먹어야 할 주먹밥도 나한테 주고는 학교로 가버렸잖아. 내가 오빠는 배 안 고프냐고 물어보니 오빠가 이렇게 말하더라. 나는 학교에서 빵도 주고 우유도 줘서 주먹밥은 맛없으니 옥자 네가 먹어라 라고. 나는 당연히 오빠는 학교 가서
좋은 거 먹는 줄 알고 오빠가 주는 주먹밥도 다 먹었지. 근데 사실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었어. 오빠는 그냥 물만 마시고 하루 종일 굶었던 거야.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길에서 자라는 풀들을 막 뜯어먹었잖아. 배탈 나서 난리도 났었잖아. 난 오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직도 기억해. 옥자야, 내가 정말 못난 오빠여서 미안하다. 그렇게 셋째 오빠는 제게 유산을 다시 돌려주시고는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한동안 자신이 받을 벌을 자식들과 처가 받았다며 괴로워하셔서 폐인처럼 떠돌아다니셨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어느 날 셋째 오빠를 간신히 찾을 수 있었는데 오빠는 속세를 떠나 출가를 하셔서 스님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셋째 오빠를 만나기 위해 넷째 오빠와 함께 한 걸음에 오빠가 있는 절로 달려가 봤어요. 머리를 모두 깎고 승려복을 입고 있는 오빠를 보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빠에게 달려가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오빠는 저를 보며 합장을 해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오빠를 보며 오열을 하며 합장을 했죠. 오빠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아직도 슬퍼 보였어요. 사람의 모든 고통은 욕심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가족에 대한 욕심, 삶에 대한 욕심, 남들보다 높게 서고 싶어하는 욕심,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등 셋째 오빠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했고 결국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욕심으로 폐인이 되셨었죠. 이렇게 글을 쓰는 저조차 알면서도 그런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네요. 사람이란 수많은 욕심으로 인해 언제나 고통을 받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부질없고 어느 것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는데 말이죠. 인생사 공술의 공수거 여러분들께서는 욕심 없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이 글을 적어봅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